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밤마다 잠을 설치는 거예요. 악몽 때문에요? 네, 너무 생생하고 불길한 악몽 때문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죠? 네, 아무도 그 의미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되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기록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고대 문서인 창세기 41장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기이한 꿈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꿈 하나가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을 그냥 180도 뒤바꾸고 나아가서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한 제국의 미래까지 좌우했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꿈이 제국의 경제 정책이 되는 과정? 그런 거네요. 그렇죠. 저희의 임무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절망적인 예언이 생존을 위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제까지 죄수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권력 이동의 메커니즘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꾼 두 개의 꿈이에요. 네. 첫 번째 꿈은 그 나일 강가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끔찍하게 흉측하고 바싹 마른 다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요. 네. 그 살진 소들을 전부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죠. 여기서 파라오가 직접 꿈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부분이죠? 그는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이집트 땅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건 그냥 찝찝한 악몽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극도의 불길함, 어떤 초자연적인 공포를 느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군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흉한 소들이 살찐 소를 먹었는데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흉악했다는 묘사. 아, 그 부분. 정말 섬뜩한데요? 이건 보통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잠에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두 번째 꿈도 구조가 거의 똑같았어요. 네, 이번엔 소가 아니라 이삭이었죠. 맞아요. 한 줄기에서 난 아주 실하고 좋은 7 이삭을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볼품없는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죠. 아침에 일어난 파라오의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찼고,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의 모든 마술자와 현자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건 당시 현자들에게는 거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만큼 그 꿈이 기이하고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모든 지혜가 동원됐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술을 따르던 관리가 2년 전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문득 떠올려요. 아,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네, 그는 오늘 제가 저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빵 굽는 관리가 꾼 꿈을 정확하게 풀어주었던 한 히브리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 술관원의 등장이 이야기의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에요. 네, 잊힐 수도 있었던 2년 전의 기억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트는 순간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파라오가 지체 없이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셉을 데려오게 해요. 아주 다급했겠죠? 기록을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왕의 그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기 전에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의를 차리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수염을 깨끗이 미는 것을 위생과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아,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군요. 네, 즉 요셉이 수염을 깎은 건 단순히 용모를 단정히 한 걸 넘어서 이집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파라오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거죠. 과거의 정체성을 벗는 의식 같네요. 그렇죠. 죄수라는 과거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식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보자마자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바로 푼다더라 라면서 그의 능력을 좀 떠보듯 말해요. 근데 요셉의 대답이 정말 의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을 주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답하거든요. 와, 바로 이 지점이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점이에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군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의 프레임을 아예 바꿔버리죠. 이건 인간의 지혜나 마술로 푸는 퍼즐이 아니다. 이건 신이 파라오에게 앞으로 할 일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소와 이삭, 이 두 개의 다른 꿈도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라면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꿰어버리죠.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해석은 정말 명쾌했어요. 7마리의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앞으로 올 7년의 엄청난 풍년을 의미하고 네. 흉측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그 뒤에 곧바로 닥칠 7년의 극심한 흉년을 의미한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고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요. 더요. 네, 다가올 흉년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전에 누렸던 그 풍요로웠던 7년은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와, 이전의 모든 풍요가 완전히 무의미해질 정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2번 겹쳐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고히 정하셨고 곧바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이건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라고 단언해요. 자, 예언은 끝났습니다. 보통의 현자라면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고 물러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이 진짜 달랐던 지점이 바로 여기부터예요. 그는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을 제시하죠. 맞아요.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내놓는 거죠. 네, 그는 파라오에게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조언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해요. 그 계획이라는 게 첫째로 전국에 관리들을 두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7년 풍년 동안 이집트 땅 전체 수확량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처럼 거두어들이고 셋째로 그 곡물을 각 성읍에 체계적으로 비축해두라는 거였어요. 이 20% 비축 계획은요, 사실상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전략 비축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는 거잖아요. 석유 비축 같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각국이 위기를 대비해서 석유나 핵심 물자를 비축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 나아가서 경기가 좋을 때 잉여 생산물을 거두었다가 경기가 나쁠 때 푸는 건 현대경제학의 경기 안정화 정책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와, 요셉은 단순히 예언을 실행한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한 꿈 해몽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거군요. 네. 이 말을 들은 파라오와 모든 신하가 그 계획을 아주 좋게 여겼다고 해요.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의 지혜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임을 그 자리에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의 리더십도 여기서 빛을 발해요. 어떤 면에서요?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주 빠르고 과감하게 내리죠. 그는 곧바로 요셉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네. 파라오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와.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다. 잠깐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전날까지 감옥에 있던 심지어 외국인인 청년에게 나라의 모든 실권을 넘겨준다는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결정 아닌가요? 기존 권력층의 반발도 클 테고 자칫하면 쿠데타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파라오의 다음 행동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직접 요셉에게 넘겨줘요.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데 인장반지는 곧 왕의 결제 도장이거든요. 요셉의 결정이 곧 파라오의 결정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장반지 외에도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것은 이집트 최고위직에 대한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파격적인 등용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는 거네요. 네. 여기에 힉소스 왕조라는 역사적 배경을 더하면 이 파격적인 등용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어떤 배경이죠? 당시 이집트 일부를 다스리던 왕조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었다는 학설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파라오가 같은 계열인 히브리인 요셉을 등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인재로 봤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파라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두 번째 수레, 즉 부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온 백성에게 그를 알리게 해요.
사부나빠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도 지어주고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키죠. 뭐 완벽하게 이집트의 권력층으로 편입시킨 거네요. 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고작 30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최수에서 총리로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예요. 그는 곧바로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요. 예언대로 7년의 큰 풍년이 이어졌고 요셉은 계획대로 전국에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에는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비축한 거군요. 네. 이 풍요로운 시기에 요셉이 두 아들을 얻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에 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고생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와, 마치 힘든 이민 생활 끝에 성공한 사람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의 인간적인 회복과 안도감,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이름들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7년의 풍년이 끝나자 요셉의 말처럼 7년의 흉년이 시작됐어요. 네. 기록을 보면 주변의 모든 나라에도 기근이 닥쳤지만 오직 이집트에만 식량이 있었다고 나와요. 요셉이 쌓아둔 창고 덕분이었겠죠? 네. 결국 기근이 온 땅에 심해지자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정확히는 요셉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이집트는 흉년을 철저히 대비한 덕분에 세계적인 기근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중심에서 식량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끔찍한 재앙의 예언이 오히려 이집트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기회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 지도자의 불안한 꿈에서 시작해서 잊혔던 죄수의 지혜를 거쳐 한 나라의 운명을 구원한 거대한 프로젝트까지 오늘 저희는 정말 놀라운 반전과 통찰이 담긴 기록을 함께 살펴봤네요. 맞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는지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네, 요셉의 지혜는 흉년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이집트의 국력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요셉은 사실상 전 세계의 식량 공급을 혼자 통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자죠, 그야말로. 네. 만약 한 개인 혹은 한 국가가 다른 모든 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독점하게 될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권력의 속성,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는 과연 무엇일까요?